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날 예고한 대로 오늘 검찰에 출석했지만 검찰은 일방적 통보라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정무수석의 공천 압박 정황이 담긴 태영호 녹취록도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과 8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빨라진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인데 일본 현지 연결해서 배경과 의미 또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과 8일에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송 전 대표를 돌려보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출석에 국민의힘은 꼼수 출두 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잠시 후 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이 제안될지 주목되는데 성사 여부는 민주당 내부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7% 올랐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6% 넘게 내리면서 1년 2개월 만에 3%대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할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처음으로 열리는데 최저임금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노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강국과의 동맹이 당연한 일은 아닌 만큼 고마운 게 있다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방미의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오늘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모두 발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형 확장 억제 실행 계획이 담기면서 한미 안보 동맹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겁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간 확장 억제의 추진 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 억제의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핵 자산의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온 중심축이란 점도 부각했는데요. 세계 최강국과 70년 동맹을 맺은 건 남다른 의미라며 당연히 주어진 결과가 아닌 만큼 고마운 게 있다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가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국격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분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제조 역량이 만나 얻는 시너지 효과, 그리고 한국 콘텐츠와 미국 플랫폼의 시너지 효과 등을 기대했습니다. 또 각종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인적 교류, 우주항공청과 나사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첨단 과학기술 인력 교류 확대가 이뤄질 거로 내다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정부 출범 1주년인 만큼 모두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자유와 혁신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나라로 변화시켜 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과 8일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지면 한일 정상이 합의했던 셔틀 외교 재개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도쿄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이었는데요. 오늘은 한국 방문 계획을 직접 밝혔다고요. 네, 아프리카 가나를 방문한 기시다 총리가 현지 동행 기자단에게 밝힌 내용인데요. 오는 7, 8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전 조기에 한국 방문이 실현되면 셔틀 외교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안으로 정상 간 더 깊은 신뢰 관계를 배경으로 한일 관계의 속도를 더하고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기시다 총리는 지난 19일 지방 언론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한국을 가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한국 방문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지면 일본 총리로서는 지난 2018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이후 5년 5개월, 그리고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차원으로는 지난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 이후 12년 만입니다. 네, 기시다 총리의 방안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 배경을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애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오는 19일에서 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 이후 여름쯤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그리고 또 여기에 한국 내 강제 동원 해법에 대한 반발 여론도 상당한 만큼 한국 내 여론 추이를 보면서 방한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정부는 셔틀 외교 재개 합의와 관련해 답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미 정상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에도 매우 많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평가하면서 한일 공조를 강조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시다 총리가 신중론에 기대 한일 관계의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도체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한일 양국이 수출 우대 조치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 서로 복원시키면서 양국의 경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로서는 기시다 총리가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직접 표명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 이후 역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만 했을 뿐 직접 사과나 반성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내 보수 우익 세력들의 견제와 압박이 이어지고 있고 기시다 총리 역시 이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이번 방안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뉴스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분신한 건설 노조 간부가 조금 전 숨졌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채용,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강원 지역 건설노조 간부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조금 전 숨졌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연일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핵 미사일 도발을 벌이는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날을 세우는 중국에 대해서도 과잉 반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워싱턴 선언에 거세게 반발하며 선제 핵 타격을 위협한 데 대한 반응을 묻자 한미 정상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방어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확장 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북한이 먼저 제공했다는 겁니다. To advance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as well as its destabilizing and dangerous rhetoric, requires a series of prudent steps to strengthen deterrence, which we think are elaborated through the Washington Declaration.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 전 중국과 사전에 소통했는데도 중국 정부가 거세게 비난하는 이유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중국 반응은 중국 정부가 답할 일이라는 겁니다. 다만 지난주 국빈 방문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한 중요한 기회였다며 중국이 과잉 반응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And so there is no reason for the PRC to overreact or to turn this into something that it's not. 미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과 외교적 해법을 추구한다는 언급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워싱턴 선언이 한국을 당장 안심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대신 군축을 통해 북한 핵무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 그룹이 필요하면 수시로 만날 수도 있다고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YTN에 출연해 양측이 분기에 한 번씩 만난다고는 하지만 어떤 긴박한 상황이 생기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중간에 수시로 만날 수도 있고 정세 변화에 따라 협의를 하면 그 결과가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소환하기 전에 스스로 기습 출두하는 정치인들의 전략,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3년 12월 불법 대선 자금 모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입니다. 이 전 총재, 당시 핵심 측근들이 구속되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 대검찰청에 자진 출석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후 불입건 처리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나중에 얘기하죠.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 해주세요. 나중에 얘기하죠. 네, 이 전 총재 당시 핵심 측근들이 구속되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 대검찰청에 자진 출석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후 불입건 처리됐습니다. 2012년 7월로 가볼까요?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예고 없이 대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박 고문은 3차례 소환 통보에도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다 이러면서 응하지 않다가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자 검찰에 기습 출두하는 쪽으로 급서를 했습니다. 산적한 민생 국회를 저로 인해서 차질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박 고문은 불구속 기소됐고 법정 공방 끝에 약 4년 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부르기도 전에 먼저 검찰에 나간 또 다른 정치인. 비서 성폭행 혐의로 2018년 3월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입니다. 잠적 나흘 만에 검찰에 스스로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후 검찰은 안전지사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습니다. 결국 유죄 판결이 내려지긴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자진 출석의 효과를 본 겁니다. 송 전 대표가 선제 출석하려는 목적 역시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등에 대비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는 건데요. 송 전 대표의 오늘 검찰 출석 어떻게 진행됐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송 전 대표 일단 오늘 출석은 했는데
앞장서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송 전 대표의 계획은 무산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전 10시쯤 이곳 검찰청에 도착해서 조사를 받겠다며 검사실에 연락을 요청했지만 연결되지 않으면서 실제 조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현관에서 발을 돌린 송 전 대표는 대신 취재진 앞에 서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는데요. 현재 검찰 수사는 윤석열 정부가 기획한 정치 수사라며 정권 비판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은 부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만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바로 들어보시죠.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 수사 형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 진행된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을 송 전 대표가 비판한 겁니다.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다가 막히니까 자신의 주변으로 별건 수사에 나선 거라고 강하게 항변했는데요. 특히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는 자신의 싱크탱크일 뿐이라며 후원금 등을 한 푼도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후보였던 자신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의 녹취록에서 자신이 언급된 데 대해선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녹취록이라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3만 개가 되는 녹취록의 일부 내용만 추출해서 말한 것의 신빙성은 검찰과 법원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송 전 대표의 조사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네,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등 조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뒤 실제 소환을 통보할 때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검찰은 기존에 파악한 9,400만 원어치 봉투 살포 혐의를 넘어서서 경선 자금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 상태입니다. 앞서 송 전 대표가 언급했던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서 또 캠프 지역 본부장과 상황실장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현재 검찰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등 조사를 통해 자금 전달 과정 전반을 어느 정도 재구성한 뒤 송 전 대표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시에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핵심 피의자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보강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을 놓고서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 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잇따라 당선 인사를 겸한 상견례를 갖는데 대통령 회동 등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고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야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게이트로 궁지에 몰리자 야당 탄압, 정치검찰 주장을 펼치기 위해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동시에 향후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서 자진 출석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지금 할 일은 위장 탈당쇼, 꼼수 출두쇼가 아니라 돈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정면으로 본인한테 물어볼 것 있으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라. 이런 어떤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 내 일각,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지도부 대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지금 지도부가 진상조사 등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공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답답하다고 말했고, 이원욱 의원도 지도부가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돈봉투 의혹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가 거세지면서 내일 진행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구체적 의견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잠시 뒤에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 인사들과 첫 회동을 갖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야당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잠시 뒤 오후 2시 반부터 처음으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얼굴을 맞댑니다. 상견례 자리인 만큼 공식 석상에서는 축하 인사와 함께 덕담이 오갈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함께 간호법 제정안 등 여야 대치가 첨예한 법안들도 비공개 테이블 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어제 언급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실제 제안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아직 대통령과 당대표 간 회담이 없었고 원내대표가 먼저 대통령과 만난 전례도 없었다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고, 공식 제안이 온다면 일단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잇따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선 어제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의 처리 방향을 놓고 원내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한일 관계에 대한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MBC의 보도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눈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공천 문제는 당에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누구에게 공천을 주고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태영호 의원이 2차례 전화를 걸어와서 보좌진에게 설명하다 보니 조금 가장되게 이야기한 것 같다고 사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은 전당대회 이튿날인 지난 3월 9일 태 의원이 용산 집무실로 인사를 왔고 선거 기간 동안 논란이 됐던 제주 4.3 관련 발언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했을 뿐 특별히 이슈가 될 말은 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태영호 의원은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녹취에 나온 발언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천에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또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당 지도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당 차원의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을 하지 않은 게 팩트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태 최고위원이 공천 관련 발언은 없었고 본인이 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는 조사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태 의원의 입장을 존중하고 사안을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분명한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태 최고위원이 쏟아냈던 야당을 향한 무리한 비난이 대통령실의 공천 압박에서 기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과연 그 배후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현직 당대표를 징계하고 유력 당권주자를 쳐냈던 것이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천하 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영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모레 오전에 엽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천화 동인 6호 명의자인 조모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 283억 원을 차명으로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5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서판교 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식으로 지난 1월까지 대장동 일당과 함께 모두 7,886억 원에 달하는 개발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엔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깁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 한 위원장을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TV조선이 조건부 통과하는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감점을 했고 한 위원장도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대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 8일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지난 3월 도쿄 한일 정상회담 때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한 이후 2달도 안 돼서 실현이 된 셈이 됩니다. 정부는 한일 셔틀 외교 정상화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네, 이 시간 일본 현지에 계신 오가타 요시히로 후쿠오카 대학 인문학부 준교수 연결해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 기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함께 일본 내 여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기시다 총리가요, 직접 밝혔어요. 7일에서 8일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을 조율하고 있다고요. 일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보도에서도요, 마찬가지로 그 속보로 그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것까지만 보도가 되는 상태입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다 정도 보도. 그리고 예상보다 빨리 방한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보도도 혹시 있습니까? 네, 일본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실제로 방문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거를 기대하는 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일본 언론 분위기 중에서 또 궁금한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그 전반적으로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힘의 논리 로만으로 북한을 대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일전적으로 한미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그 억지력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는 그런 보도.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성사되면요,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아베 전 총리가 방한한 지 5년 만이고요. 셔틀 외교를 본다면 노다 전 총리 방한 이후 거의 12년 만인데요. 이 셔틀 외교 복원에 대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노다 정권이라는 것이 일본에서의 민주당 정권 시절이었고, 지금의 자민당 정권으로서는 예전에는 있었지만 다시 새로 그런 한일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하나의 계기로 이 셔틀 외교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 시점이 당겨진 것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원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이후에 방한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앞당겨졌거든요. 여기에 대한 배경은 또 나오는 게 있습니까? 보도로 나오는 것은 딱히 여러 가지 추측은 있긴 있는데 딱히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한일 관계도 또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G7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은 여러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또 한일 관계가 또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따로 회담을 가지게 되면은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계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기시다 총리 방한 기간 중에요. 이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등 과거사 사죄 부분을 포함해서 일본 정부의 여러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거든요.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일본 정부가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기대도 해보는데 예,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일본 언론 그리고 여론의 관심의 대상으로 봤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그 여론은 뭐 65년에 이미 끝난 문제 뭐 이런 개념이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만큼은 주목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과거사의 언급이나 사과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그 보수 우익 세력들의 견제와 압박도 분명히 있겠죠. 네, 뭐 당연히 그런 그 정치적인 세력의 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여론도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이미 끝난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인권 문제로 보지 않고 약간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는 그런 문제로 보기 때문에 조금 한국과의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 총리가 최근에도 이 유태인에 대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고요. 계속 끊임없는 사과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일본 여론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일부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일부 사람 뭐 또 예전부터 일본의 전쟁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반적인 여론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문제를 국가 간의 문제라고만 보고 인권의 문제다라는 관점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기시다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이것은 뭐 역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것처럼 일본 그리고 뭐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3개국의 안보 관계 그런 것을 뭐 주로 그 화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요, 그 워싱턴 선언, 핵 협의 기구도 만든다, 이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라든지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역시 일본은 비폭 국가라는 입장도 있어서 핵무기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쟁 반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핵무기를 비롯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주로 안보라는 것을 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내의 분위기를 전해주셨는데 지금 일본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 또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사실은 상승이라고 보기는 보다는요, 회복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아베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그 종교단체와 자민당의 관계 문제, 뭐 이런 부분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이 조금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잠잠해지면서 회복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달 중순 19일부터요,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 열리잖아요. 여기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 그와 관련된 보도가 있습니까? 네, 아직 거기까지는 그런 활발한 보도가 있지는 않은데 당연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여론들이 그 언론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가타 요시히로 후쿠오카대학 인문학부准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할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처음으로 열립니다.
공익위원 논란으로 한 차례 파행을 겪은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과 또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할지 주요 쟁점을 두고 노정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몇 시에 열리는 거죠? 네,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는 잠시 뒤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공익위원 논란으로 무산됐습니다. 당시 노동계는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며 장내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주 69시간 근무제를 윤석열 정부에 권고한 연구회라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하는데요. 공익위원회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에도 권 교수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습니다. 네, 내년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을지가 관심인데 협상 과정에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네, 우선 양대 노총은 올해보다 약 25%가량 오른 12,00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공식 요구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함께 2019년부터 최저임금의 정기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가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노동계는 오는 7월 노동정책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0,000원 이내로 방어하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자는 건데 지난 2017년 제도 개선 TF에선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대로라면 위원회가 오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첫 회의가 열리는 만큼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내일 부분 파업을 벌인 뒤 간호법 폐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오는 17일에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 간호조무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고 오는 11일에 2차 연가투쟁과 단축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호법 폐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17일엔 연대 총파업을 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부담과 여론 악화 우려로 지연된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시간이 나온 건 아니지만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면서 결정만 되면 긴급하게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0원 안팎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YTN이 보도한 서울 은평구의 전세 사기 수사 대상이 된 임대인은 알고 보니 주거지로 쓰면 안 되는 상업용 빌라를 상당수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한 피해자들도 이런 상업용 빌라에 살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대업자를 입건해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난 1일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진 A씨. 6년 전 A씨가 들어간 서울 은평구 집이 하필이면 근린생활시설, 즉 상업용 빌라라서 돈을 받아내기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 보험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YTN 취재 결과 임대업자 E씨가 은평구에서 보유한 상업용 빌라만 수십 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세인이 그 사람 거에 있는 경우는 뭐 주의를 해라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저희는 소유주를 이제 체크를 하죠. 권세 같은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건립되는 건축물로 주로 목욕탕이나 체육관 같은 상업용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일반 주택보다 건물은 더 높게 지으면서 주차 공간은 더 적게 확보해도 됩니다. 때문에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상가용 건물을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곳에 살게 된 세입자입니다. 주거 목적이 아닌 곳이라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세입자의 채권도 최후순위로 밀려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근저당을 잡아놨다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무척 낮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업자 이 씨가 애초에 이점을 노리고 근린생활시설만 골라 사들였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합니다. 좀 나쁜 케이스인데요. 이게 세입자는 주택인 줄 알고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주로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2030, 지식도 부족하고요. 경험이 좀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서민들에게 양질의 집을 값싸게 제공해주려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 노인네들 이런 거 내가 돕고 사는 사람이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3억이 나왔어요. 또 종합부동산세가 남은 것도 없이. 뭐 대출 이자고 뭐고 살 수가 없어요. 날짜 돌아오고 막느라고.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무자본 갭 투자로 무리하게 주택 개수를 100채 가까이 늘려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0이 넘은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국제 스포츠 행사가 있습니다. 아태 마스터스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열립니다.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치명적인 병마와 싸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태권도 수련을 이어가는 한 외국인 선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영국에서 태권도를 배우다가 2018년에 아예 삶의 터전을 서울로 옮긴 제니퍼. 하루 2-3시간, 일주일에 5-6일을 수련하며 태권도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삶을 이어갈 이유마저 고민하게 한 커다란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I thought everything in my life is gone. Like I didn't even want to continue, to be honest. I thought now I cannot do taekwondo anymore. Now I cannot live my life anymore. 체내 혈당 관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인슐린 주사 없이 한 달도 버티기 어려운 치명적인 질병. 이제 포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같은 병과 싸우면서도 올림픽에 도전하는 엘리트 선수들을 보며 제니퍼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And I figured if these athletes can go to the Olympics, then me as a normal person, I can still do sport to my level. I'm going to do this in my own way. 매 순간 체내 혈당을 확인하는 불편 속에서도 뚜벅뚜벅 목표를 향해 걸었고 흰띠 때부터 꿈꿨던 대로 세계 태권도 시범단에 최근 입단했습니다. 제니퍼는 올해 36살, 태권도 3단의 실력자입니다.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생활체육인들의 국제대회,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 태권도 개인 품새 종목에 출전합니다. I'm not an athlete that goes to all the big competition, but this competition felt like the Olympics for normal people. 태권도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보내고 있다는 그가 대회에서 만날 선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잘 못하면, 잘하면 상관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태권도 하세요. YTN 김민성입니다. 키움증권이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투자업체 라더견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서울경찰청에 고소합니다. 키움증권은 라 대표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라더견 대표는 김 회장이 시간 외 대량 매매를 통해 다우데이터 주식을 매도한 뒤 주가 폭락이 이어졌고 이를 통해서 600억 원대의 차익과 함께 증여세 절세 효과를 거두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키움증권 측은 김 회장의 주식 처분과 폭락 사태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라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 결제 거래, CFD를 하는 개인 전문 투자자가 매년 급증해서 2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 전문 투자자는 2020년 말 기준 11,626명에서 2021년 말 24,365명으로 1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개인 전문 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한 건 정부가 2019년 11월 모험 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 투자자 육성을 위해서 개인 전문 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부도 위기에 놓인 지역 은행을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행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설은 일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가는 앞으로의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JP모건 품에 안깁니다. 자산 2,300억 달러, 총 예금은 1,000억 달러에 이릅니다. JP모건 회장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초 120달러 수준이던 주가가 98% 폭락하자 금융 전반으로 위기가 번질 것을 우려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투자은행을 빼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무너진 워싱턴 뮤추얼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의 파산이기 때문입니다. Pleased to say that the regulators have taken action to facilitate the sale of First Republic Bank and ensure that all depositors are protected and the taxpayers are not on the hook. 인수자가 확정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이어 올해만 세 번째로 은행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은행권 위기 확산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되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은행들이 신용 기준을 높이면서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因为他们主要是中小型银行和区域性银行的客户嘛，那么他们下一步的支出啊、投资再扩大生产啊，还有他们下一步的经营成长业绩啊等等，都是带来较大的不确定性和风险。 샌프란시스코 본사를 비롯해 8개 주에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지점 84곳은 JP모건 체이스 은행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미 금융당국도 퍼스트 리퍼블릭의 모든 자산을 압류해 인수 작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 1일 채무 불이행,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6월 초에는 모든 정부 지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최선의 추정이라면서 아마 1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가능한 빨리 부채 상한을 연장 또는 올리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정부 지불에 대한 장기적 확실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치를 무책임한 볼모 협박이라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 바이든 대통령은 1일 메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양당 상하원 지도부와 통화하고 오는 9일 부채 한도 상한 문제에 대한 백악관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에서 모래 폭풍이 덮치면서 고속도로에서 90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곳은 미국 대평원지대 일리노이 중부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자동차들이 엉킨 채 줄지어 늘어서 있는데요. 90대 정도의 차량들이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쯤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최대 시속 72km의 돌풍이 불었고 인근 농장의 흙과 모래가 한꺼번에 일면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린 것으로 원인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많게는 90대의 차량들이 추돌했고 그 과정에서 화물차 2대에 불이 붙어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6명이 사망했고 30여 명이 부상자로 발생했는데요. 부상자 중에는 위중한 환자가 포함돼 있어서 이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답게 연일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에 봄볕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3.4도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지금과는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가 휴일까지 이어지면 좋으련만 어린이날인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는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그 밖에 전국으로 차츰 확대하겠고 어린이날인 금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어린이날 제주도와 남해안,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에도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 대구는 12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이 2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해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 속에 바람까지 묻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전날 예고한 대로 오늘 검찰에 출석했지만 검찰은 일방적 통보라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정무수석 공천 압박 정황이 담긴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